네, 2년 전이었죠. 2020년 7월 29일 날 사상 초유의 검사들 간의 몸싸움으로 불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돼서 피의자였던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이 정진웅 검사가 찾아가 가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얽히고 설키면서 넘어졌고요. 한동훈 당시 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 정진웅 검사가 자신을 폭행했다 이렇게 해서 독직 폭행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판결이 2021년 8월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서 유죄, 그래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자격정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7월에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고의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2심과 1심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오늘 대법원의 최종 3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정진웅 이 검사는 무죄를 인정받았고 당시 이 정진웅 검사를 고발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짤막한 입장 표명을 내놨습니다. 자, 이 어렵게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지금 장관이 쭉 뭐랄까 이렇게 순탄한 길을 걸어온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항상 끝에 가서는 승자가 되고 그래서 법무장관까지 가는 영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판결은 한동훈 장관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전혀요. 건가요? 전혀. 그러면 뭐 치명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 저게요. 우리는 보통 유죄, 무죄 그런데 영어로는 무죄를 not guilty 이러잖아요. 예. 유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심 판결도요. 뭐냐면 그 당시 정진웅 부장검사의 그런 행위는 부적절했고 예. 반성과 성찰을 요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 뭔가 그 성찰을 해라. 이게 이제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시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직 폭행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예. 고의성.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1심에서는 그 고의성이 인정이 됐는데 2심과 오늘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예. 저기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랬고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예. 저 판결 취지를 자기 멋대로 아전 인수로 해석해 가지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저런 행위를 또 하겠다라고 하는 예. 어찌 보면 그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독직 폭행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폭행도 아니고 독직 폭행이라는 말이 나와서 당시에도 이제 저희가 그 뜻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인신 구속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뭐 경찰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하죠. 굉장히 이제 반인권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정진웅 검사로서는 상당히 명예스럽지 못한 죄로 이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본인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원했던 모습이었고 저걸 놓고선 또 한동훈 장관을 지지했던 쪽에서는 저거 가짜 입원이다, 위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글쎄 오늘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왜 다뤄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갖긴 해요. 예. 그러니까 독직이라는 건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을 더럽혔다 이런 의미인데 예. 굉장히 어려운 한자 용어고 법률 용어가 일제 때부터 썼던 거 그대로 지금 갖다 쓰다 보니까 나오는 예. 건데 그냥 폭행 이런 폭행은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인신구속이나 이런 거에 관여하는 경찰이나 검찰 일선의 공무원들이 직을 남용해서 저지르는 행위 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당시에는 아마 정진웅 검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의욕이 앞섰던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예. 사명감이 앞섰던 거 이런 거일 수도 있어 보였고 본인은 직을 충실하게 자기 뭐 이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예. 거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내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로 했다 이런 건데 예. 저는 굳이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자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왔을 때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아이폰으로 아마 기억하는데 예. 휴대폰 가지고 있는 거 비밀번호 끝까지 제출 안 해서 예. 포렌식 거부했던 오히려 그게 더 과연 끝까지 본인의
물론 방어권 차원에서 예. 한 거지만 정당한 대처였을까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 이런 뉴스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미 법무장관이 된 한동훈 장관에게는 안 다루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고 3심 대법원에서는 이제 2심의 판결을 이제 존중을 했습니다. 근데 1심 판결, 그러니까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가 유죄, 길티로 인정이 됐던 1심 판결 이후에 한동훈 검사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여권 지도부를 수사하던 자신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없는 채널A 사건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1심 판결 후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이후에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분도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등장한 이후에 법무연수원으로 지금 사실상 유배를 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1심 판결에 따른 한동훈 당시 이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의 경위를 포하고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이 얘기는 현 한동훈 장관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서로가 상대방을 이제 하는 얘기고,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이거는 지금 이정현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의 얘기가 더 맞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사법의 정치화, 우리가 정말 예. 지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판결은 판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도 다 아세요. 굉장히 무리하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저때 저는 보면서 채널A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예, 한동훈 검사장 당시 그 이후에도 예. 사실은 굉장히 그 채널A 기자부터 시작해서 혐의가 없고 저거 자체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저 상황에서 정치인들과 언론과 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걸 국민들에게 믿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때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예. 폭행의 가해자가 더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예.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장관은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고, 저는 예. 이번 판결에서 이게 무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의도가 없었다는 것 하나, 우발적이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상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 예. 그래서 굉장히 냉랭하게 법리적으로 해석한 거지. 저게 어떤 지금 막 정치인들과 검사장들이 얘기하는 예. 수사 간에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예. 것이 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는 정치적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의 판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게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신이 썼던 그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당시 이 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게 알려줘서 그 휴대전화 내용이 오픈이 됐다면, 그러면 채널A 사건과 이 지금 독직폭행 사건의 판결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나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1심은 어쨌든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폭행은 폭행이다라고 예. 해서 유죄를 때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심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의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또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것의 틀에 벗어나지 않았다. 즉 자기 마음대로 재판한 게 아니다. 예.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폭행이냐라고 예.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같이 미끄러지는 과정에서의 짧은 순간에 폭행처럼 보였을 뿐이지 고의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결과적으로는 이 뭐라자면 무죄의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이제 지금 현재 다시 반추해 보면은 그런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부분인가의 부분은 남아 있는 미제의 문제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이 방어권 차원이었습니다. 뭐 좀 잠시 뒤에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정진상 김용 전 부원장 수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조사에서 묵비권 내지는 이제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그분들을 비난할 일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 그렇습니다. 장관이 비밀번호 안 알려준 것처럼. 법무장관까지 하고 있는 분이 예. 몸소 또 보여줬잖아요. 휴대폰 비번을 알려주지 않음으로 해서 예. 사실은 저 독직 폭행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1심, 2심의 그 판결이 달랐고 예. 그렇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그 1심 판결 이후에 했던 말, 예. 4번 자천, 2번 압수수색, 뭐 사찰 독직 폭행, 없는 죄를 뒤집어 썼다 이런데 그러면 지금 또 다시 그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어떻게 보면 예. 전락한 건데 변신한 건데 그러면 다시 정준영 검사가 또 이 똑같은 얘기를 한동훈 검사장한테 해줘야 되는 것인지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동료 검사입니다. 예. 동료 검사를 고발했던 한동훈 장관이 예. 나름 정도 도의적 책임은 나는 느끼는 것이 맞다. 사과 여부야 본인의 판단 영역이죠. 예. 그러나 최소한 유감 표명 또는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한 장관은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문이기 때문에 글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최종 시민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이 가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더 탐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까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면 맞는 표현이죠. 저 말은 맞는 표현이다. 예, 뭐 예. 법을 지켜야 된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예. 뭐 불변의 진리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치 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맞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것을 꼭 이 순간에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나 강조하듯이 예. 또 장관 집에 침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혼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맞는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회 자체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떤 국가가 말하자면 공권력을 통해서 최대한 법이라고 하는 심판을 가지고 예. 어쨌든 뭐 강경하게 노조든 무엇든 국가에 대응하는 세력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예. 걸고 있는 부분인데 뭐 거의 다시 대처리즘으로 돌아갈 것인지 관권 정치로 갈 것인지 뭐 또 어쨌든 검찰 국가가 될 것인지 이런 이미지 자체로 본다면 예.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시시콜콜함까지 함으로써 더 이 사회가 즉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갑갑한 예. 조금의 인간미도 없는 딱 법으로 모든 것을 가늠하는 예.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반론을 할 예. 텐데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저 파업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요.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랑 싱크로율이 95% 이상입니다. 예.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런 것들 보면요. 지금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민노총 이거는 민노총의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때 한미 FTA 반대 시위 때 말씀하신 아니요, 그때 그 케이스 말고?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아, 노무현 화물연대 대통령 2003년이에요. 정부에. 예, 예. 2003년에 화물연대 그러니까 물류를 볼모로 잡아갖고 뭐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그런 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예. 민정수석인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에 특별 지시를 냈고요.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도 지시를 했는데 예. 그게 뭐 여의치가 않아갖고 처음에는 좀 그 넘어갔는데 석 달 후에 그 화물연대가 또 파업을 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건 도를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윤 대통령의 대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워딩이나 읊어- 이런 것도 예, 다시 한번 읊어주세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이렇습니다. 물류를 볼모로 해서 집단 이익을 관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예,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책을 보고받고 나서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고요. 민노총의 행동은 정당성이 없어 보이며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예. 국무회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워딩하고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잠깐 네. 그러니까 예. 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무슨 뭐 독재다, 뭐 예. 철권 통치다, 무슨 뭐 경찰 국가로 간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그런 잣대로 우리 김영주 의원이 그때 그 국회의원 하시지 않았어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강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노동자적인 정부가 갖고 있는 예. 중립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권력지향적 또 예. 자본가지향적 그런 이미 드시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미지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조금 명확하게 좀 짚고 이제 가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화물 연대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비슷하냐 다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은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의 집에 침입한 것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고 화물 연대 노동자들에게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이 부분만 명확하게 하고 다시 한동훈 장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물연대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자,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 말, 대통령의 말, 지금 이 법무장관 자택을 침입했다는 그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자상하시다. 애지중지하는 법무장관 자택에 침입한 기자들에게 법적 책임 의논하셨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자상하심이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요구하는 이상민 장관 해임에도 적용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고통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무섭나요? 아니면 좀 살벌한가요?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법치를 지키지 않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 무질서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좀 이렇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 표현이라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식 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발언하시는 모든 언어 중에 정치적 언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검사 언어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검사 언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치인이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직업에서부터 정치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처음부터 정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을 특정 직업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단어를 쓰는 걸 갖고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예. 되고요. 대통령이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신 거에는 저는 단순히 한동훈 장관 사건만 염두에 두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교통공사 파업 때문에 예. 뭐 또 철도공사는 철도공사 나름대로 준법 운행을 하면서 또 2일부터 파업해요 거기도. 예, 지금 시민들의 그 출퇴근길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지금 한쪽에서는 막 돈이 술술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예. 불법적인 행동들, 그다음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볼모 잡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되고 잘한 말씀입니다. 이제서야 예. 정치인의 언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예.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갖고 지금 전체적인 국정의 현안이라든가 문제를 얘기하신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써야 될 언어가 아니죠. 무슨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뭐 고통이 따르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정말 그 박지원 전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절절한 마음을 표시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일반 서민이 주거 침입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예. 때 그런 애정을 가진 적이 있는지 저는 대통령의 이런 인식 자체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예. 감히 가족의 문제를 건드느냐. 그다음 두 번째 이상민 장관이나 소위 이른바 한동훈 장관 같은 감히 어떻게 내 측근을 감히 법무부 장관을 저는 이런 어떤 인식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거다. 이것은 예.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국정 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막히고 있으면서 초조함에 저는 발을 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법과 원칙 외에는 예. 딱히 하실 얘기가 없는 것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한동훈 장관 쪽에서 이제 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를 했죠. 그래서 경찰에서 긴급 응급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접근 금지 결정을 좀 내렸는데 이 접근 금지 결정, 긴급 응급조치 결정을 내린 이 통보서를 지금 피해자에게 이제 보내게 돼 있죠.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제 인권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니 이것을 알고 계시오라고 이제 통보서를 보내고 결정문도 같이 이제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가 나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받은 더 탐사 기자들이 또 유튜브에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더 탐사라고 하는 매체는 언론 윤리에 직분에 충실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그 도를 넘어서서 과잉 취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 결정문에 나와 있는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를 또 공개한 행위는 또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론계 선배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취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다 합리화되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백하게 보호해 지켜야 될 것들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집 주소가 저렇게 노출이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집 앞에 가서 뭐 마치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의 뭐 고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게 생중계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취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기는 참 어렵죠. 예.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 이제 얘기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경찰에 보호 요청, 접근 금지 요청을 했고 또 법원이 결정문도 내렸으니까 예. 이건 법에 위배된 거라고 일단 판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 관련 언급도 그렇고 이 화물연대 언급도 그렇고 법을 지키지 않은 또는 법을 위반한이라는 단정적인 얘기가 들어있다는 게 예. 그게 저는 대통령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됐거나 아니면 뭐 경찰이 이미 수사에 나서는 것만으로 그게 법을 위반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런 점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취재라는 그러니까 매체를 내세워서 취재라는 거를 뭐라 그럴까 전면에 내세우더라도 그게 모든 걸 합리화하기는 어렵다. 예.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반박을 할 때 조국 장관의 딸이 혼자 있는 오피스텔에 기자들이 가서 찾아가서 예. 가서 밤 10시 넘어서 했던 취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 그게 옳은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무리 진영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쪽에서 한 거는 이쪽에서 예. 합리화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MBN은 아니고 이제 일부 다른 방송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 피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이제 일종의 호신용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위치 파악이 실시간으로 되고 뭐 배를 누르면은 즉각 112가 출동해서 이제 보호해주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검토한다. 이제 이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최초로 스마트워치를 찬 법무장관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뽑았습니다. 뭐 저희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우스개 같은 얘기긴 한데 장관이 찰 리는 없죠, 법무장관이. 네, 그렇고요. 좀 경찰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피해자한테 통보해 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경찰이 나의 인적 정보를 예. 예를 들어서 나를 보호해 줘야 되면 내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예. 이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 뭐 주소라든가 인적 사항을 개인 정보를 적게 돼 있지만 가해자한테 줄 때는 뭐 너 이거 알고 거기 가갖고 스토킹 너 하라고 조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합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발생을 했고요. 지금 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했지만 이 우리 그 예. 십몇만 이 거대 공룡 조직인 경찰의 전반적인 그 기강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오늘 한동훈 장관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동훈 법무장관의 내년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설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 전당대회를 봄에 할지 아니면 5, 6월에 할지 그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차출, 자기 종선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뭐 장관을 2년 정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 종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정치를 잘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총선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면 굉장히 정치적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갖추고 출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고 전도가 유망하다고 보죠. 한동훈 장관은 참신해 보입니까? 연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참신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당을 이끌 만한 제목입니까?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네. 갑작스럽게 당을 이끈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독직 폭행에 스마트워치 스토킹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5분에게 짧게씩은 좀 듣고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제 당대표 얘기는 안 하시고 내후년에 총선에 출마 가능성은 언급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갑자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전당대회 당대표 얘기가 툭 튀어나와서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호사가들이 그냥 입에 올리고 싶어서 그냥 떠드는 얘기인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부터 이렇게 좀 듣겠습니다. 한마디씩 짧게. 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당대표가? 조직 안에서 보면은 당의 조직 안에서 보면은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저희 당 쪽에서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셨고 예. 또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고 국무총리 하시면서 대통령 직무대행도 하셨었죠. 예.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당대표에 출마하셔서 또 됐어요.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되는군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예. 그게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김영주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정치에서는 사실 불가능이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예. 뭐 그걸 예술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정치에서는 정말 한 1%의 가능성이라는 것도 나중에 예. 어떻게 완성이 되고 결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좀 제가 생각하는 저 나름대로의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당과 또 정당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갖고 있는 그런 뭐 노하우, 그다음 그런 영향력이라는 게 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당원들의 선택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 법무장관이니까 출마를 하려면은 대통령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 뭐 대통령님 제가 당대표에 좀 나가고 싶은데 사표를 수리해 주십시오. 사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데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뭐라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네. 나가지 마라. 좀 더 하고 내년 후년 총선에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택도 없는 소리다. 너는 그냥 법무장관에 해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윤 씨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전당대회 시점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뭐 빠르면 뭐 내년 3월, 늦으면 뭐 5월 뭐 이런 정도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당대표 경선에 나갈 가능성은 5% 미만. 5% 미만.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인 내후년 총선에 나갈 가능성? 그거는 뭐 30% 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와 30%의 차이는 뭡니까? 다 50%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을 두고 조금 봐야 된다 네. 이런 뜻이군요. 지금 뭐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시고. 예. 그럼에도 이 내각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까지 벌써 당에 차출했을 때 예. 내각의 중심과 대통령과의 어떤 그 행정력의 그 구심이 예. 무너진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 취임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장관이 1년은 넘겨야 된다라고 보면 시점으로 보면 아무리 대표를 시키고 싶어도 1년 이내에 차출한다는 건 조금 아깝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차라리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을 쓰임새라고 하는 것은 스타성을 갖고 있고 예. 지지도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기 때문에 비례대표 앞번호를 준다든지 어떤 뭐 서울에 아주 핵심적인 지역을 주면서 그런 스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꼭 당내 대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현재 대통령께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 당원들과 뭐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민에게 달려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검사 출신 당 대표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이 받아들일까 볼까?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적으로 보면 좀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검사 출신 대통령의 검사 출신 당대표 왜 이런 게 그게-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종합적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어떤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때 예, 예. 과연 그런 어떤 획일적 구조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저는 예. 좀 의문이고요. 좀 전에 이제 나왔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22일 관저 만찬, 소위 윤핵관 부부 동반 만찬에서 이런 얘기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좀 거론됐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 한동훈 대표설까지 거론됐다고요? 그건 뭐 그것까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왜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지금 군불대기 차원에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 네.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는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소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전당대 후보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겐 줄 수 예. 없다. 고로 뭐 권성동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예. 우리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논의의 연장선에서 예. 나온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이라고 하는 데는 정치와는 행정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22일 윤핵관들과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뭐 여러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론들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한동훈 장관 당대표설까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요거는 뭐 우리 정 교수님의 개인적인 추론으로 조금 제한을 두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를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김종인 전 대표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자격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이 예.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다.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25년 정도 또 반론 기회를 검사까지 드려야겠는데. 한 분이 예. 지금 법무장관 임명할 때도 파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대표로 차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총리나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예. 그 자리로도 또 한동훈 총리는 어떠냐, 한동훈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또 할 상황 예. 갈까봐 저는 걱정스러운데 한동훈이라는 분이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서 올라운드 플레이어인가요? 어디다 갖다 놔도 예. 뭐든지 일을 다 잘하고 그래도 명색이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당이고 또 보수 정당을 자임해서 이미 집권의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예. 정당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아무리 인물이 없다고 지금 대통령의 가장 의중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 그 한동훈이다. 예. 그래서 한동훈을 당대표로 차출 모신다? 옹립? 추대?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여권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대체로 다 좀 낮게 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